그래서 소송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원래 검사들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일을 윤석열 앞에서만 멈추냐는 거죠.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네, 오창익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용환 서원대 석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네, 참 저희가 교수님 옷차림을 이야기했는데 이 표현이 그렇네요. 윤석열 석방 때문에 참 출래불사춘이다. 네. 뭐 이런 상황이 같아요. 두 분은 그 윤석열 석방 상황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어떻게 보셨냐고 하니까 난감한 게 네, 두 분의 이 소회 네. 정말 꼴도 보기 싫게 봤습니다. 꼴도 보기 싫게 봤다. 네. 그날 이제 그 다른 방송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 생방으로 이제 이렇게 되게 됐고 첫날 이제 저 구속 취소에 대해서 인용할 때 둘째 날에 이제 광화문에 갔다가 행진 막 하려고 하는데 석방을 했다. 네네. 그래서 정말 막 결기에 차고 결의에 찬 많은 시민들의 표정 그리고 말씀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희망도 못 주고 오히려 정말 암담하게 만들고 하는 게 과연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요 이재명 대표라든가 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검찰의 기획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뭐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보통 그 이제 매우 이례적인 건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보통 날짜로 하다 시간으로 한 건 첫 번째 사례인데 첫 번째 사례가 인권 친화적이고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지키겠다는 법원의 의지의 표현인 것까지는 평가하더라도 그걸 왜 윤석열부터 평가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검찰에서 이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하기 마련인데 이번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미를 줬다. 누구보다도 형사소송 원칙에 대해서 밝은 사람들이 검사들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게 혹시 우연이란 말이에요. 우연이 겹쳐서 시간 계산이 잘못됐다 치더라도 선의로 해석했을 때 그러면 법원의 결정 이후에 즉시항고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급집의 뭐 판단을 구해보거나 뭔가 좀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없었다는 건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좀 뭐 합을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그냥 전해 듣잖아요. 사법부하고 같이 아니요. 검찰 내에서. 검찰 내부에서 특수본은 뭐 즉시항고를 하자고 그랬는데 심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심우정만 나쁜 놈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짜고 칠 수 있다. 그럼요. 검사 동일체라는 건 법조문에서 빠졌지만 아직도 가장 중요한 검찰의 원칙입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 좀 검찰의 기획설이라는 게 근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보다 아까 우리 박진영 진행자 말씀하신 소회를 말씀드리면 진짜 많은 분들이 충격 받았죠. 특히 개선 장군처럼 막 손을 흔들고 주먹 쥐고 고개 숙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또 하나 저는 반성도 됐습니다. 토요일 날 집회를 가는데 전 일부러 서울역부터 쭉 안국역까지 걸어갔거든요. 보수 집회 현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수 집회가 뭐 극단적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탄핵 집회, 윤석열을 처단하자는 집회에도 많은 분들이 모인 건 사실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 소추하고 난 다음에 또 구속시키고 난 다음에 좀 이완됐던 거 아닌가라는 반성이 듭니다. 특히 제가 뭐 좀 불편해도 하고 싶은 얘기는 숟가락 들고 막 밥상 차려졌다고 덤벼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임종석, 뭐 김경수, 김부겸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게 다 이완 아니었나. 왜냐하면 상대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는데 검찰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저는 누구보다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도 이완된 게 아닌가 해서 반성하는 기회가 됐고요. 다행히 토요일 이후에 야당도 그렇고 좀 전열을 갖추는 모습이에요. 긴장감이 다시 생기는 모습이어가지고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성, 긴장 그리고 분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그 사이클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연 이완기에 접어들었다. 지금 이완 말씀 주셨는데 뭐 너무나 하여튼 힘들게 초결집했다가
체포 구속 이후에 약간 이제 이완된 느낌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부채질을 했던 조기 대선 마치 다 된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다행히 이제 이것으로 더 우리가 결집하게 만드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고 화가 나는 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이 결집된 에너지를 어디로 어떻게 몰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또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다 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다. 이들의 광화문 집회 말씀하셨지만 저도 끝나고 김어준 뉴스공장 가면서 지나갈 때 이제 신변의 위협 이런 것들 하도 이제 협박받고 하니까 마스크랑 이렇게 눌러 쓰고 막 해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들도 우리가 이제까지 봤듯이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노력, 아랫목에서 윗목으로 쫓겨나 보니까 너무 춥더라, 다시는 윗목으로 가기 싫다 하는 그들의 어떤 그 본능적인 몸부림, 더군다나 기득권을 이미 아직도 손에 쥐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검찰, 뭐 법원까지 완전히 기득권이라 할 수 없지만 상당수의 법원 등등에서 그 기득권을 활용해서 자기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이에 대한 본능적인 반동적인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과소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정점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평론가님은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아시니까요. 보면은 이제 원래 이제 그 박세현이 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에 대해서 특수본. 총장이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은 그 업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지침이 있답니다. 네네. 지침이 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총장이 지휘를 통해서 수사팀 의견을 물리친 건 거예요.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대검 간부 회의라는 것을 해서 6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대검 간부 회의, 이른바 또 이 우리 그 산수 잘못하게 만들었던 검사장 회의, 이런 회의 조직이라는 것이 검사 이 법률이라든가 검찰적 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어떤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에 존재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엉뚱한 짓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검찰청에 보면 무슨 간부회의. 옛날에 중수부장 하던 것처럼 지금 마약 뭐 조직 범죄부장, 마조부장, 뭐 기획조정부장, 기조부장, 뭐 형사부장, 뭐 공안부장, 그다음에 유명한 특수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참모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제 지방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했던 서울중앙지검장도 있고, 뭐 동부, 서부, 뭐 남부, 북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드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검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법률적 주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건 자기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건 담당이 박세현이든 박세현이 지휘하는 어떤 검사이든 간에 그 사람의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정무적 판단할 수 있고 조직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타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법률적으로 이게 법리를 다퉈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게 저는 심우정 씨가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가 본 건 아니잖아요. 검찰이 뭔가를 했던 일들은 어떠냐면 검찰이 찔러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쓱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 보도자료로 발표하지도 않고요. 그냥 되게 일보죠. 그냥 검사들이 정해가지고 언론사 하나씩 정해가지고 하나씩 보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검사장 회의가 열렸다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전해 들었고, 요번에도 소위 참모 회의도 그렇게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면서 뭔가 숙고하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모은 것처럼 쇼를 했다. 태만 만들고. 근데 이런 게 사실 검찰이 오랫동안 했던 일종의 사업 풍토거든요. 네네네. 방식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데 우리 국민들이 속을 거냐.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산수가 안 됐지? 그런 산수가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태까지 하루나 이틀 전에 제출했는데 왜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정말 9시간 차이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결과를 지켜보면 얼마나 엉뚱합니까? 그러니까 내일 안에 중요 임무 종사자나 종범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범, 그러니까 우두머리 수계는 지금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엉뚱한 거를 다른 것도 아닌 공익의 대표자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검사들이 만들었다,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만들었다는 건 이건 심판 대상이죠. 네. 법률에 명확히 떨어지는 규정이 아니라 그러면 상식에 입각한 게 기본이죠. 뭐 상관례,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들이 10년 전에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자, 10년 전에 본인들이 이제 주장했던 것들이 있었죠. 지금 어제 오늘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유심히 보시면 헌재의 위헌 판결, 이것 때문에 이번에 석방을 하게 됐다라는 걸로 일제히
많은 레가시 미디어 그리고 소위 보수 유튜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올려놓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케이스는 지금 케이스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전혀 같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구속 영장 예를 들어 집행 정지 뭐 상을 당해서 잠깐 나갔다든지 이런 것과 그런 것은 종국적 완결적 결정이 아니잖아요. 잠시 정지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취소를 해서 돌려보내면 이건 종국적 완결적으로 다시 잡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완전히 케이스가 다른 것을 똑같이 갖다 붙여놓고 2015년에는 본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더군다나 지금 민정수석하고 있는 김주현 씨가 아주 법무차관할 때 강력히 방어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맞다? 자기들 스스로도 앞뒤 논리를 바꿨고 그거에 깽가리 치면서 그게 맞다라고 지금 주장하면서 일제히 하는 레가시 미디어도 틀렸고요. 상식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절차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 설명자료 3쪽까지 붙여서 낸 거에 보면 절차에 대한 하자를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급심에 올리는 건 자기들의 권리이자 의무란 말이죠, 사실상. 그런데 이게 단순히 상급시 고범에서만 판단할 게 아니라 전체 재판에 적용되는 거니까 아마 법원 행정처 등 이런 절차적인 것을 같이 따질 거라고요. 재판부에서 대법원도 갈 수 있어요. 여러 기관이 같이 따질 거라고요. 그것을 아주 좋은 여러 제도들, 걸러지는 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자르고 석방시켰다.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출근길 인터뷰에서 자기가 법의 규정에 따라서 소신대로 결정했다. 완전히 거짓말이죠. 자, 여기서 하나 의문점은 박세현 이 특별수사본부장은 좀 더 저항하고 사실은 이게 심우정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지휘를 받았습니다만은 지휘를 받지 못하겠다. 실제로 즉시항고의 권한권자는 저다. 내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저항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종자가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짜고 친 측면이 있다. 그럼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도록 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형사 소송을 보면 이제 재판관은 뭐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변호사들은 피고인을 위해서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검사는 뭐냐면 피고인을 잡아놓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란 내란 우두머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잡아놓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그거는 단순히 욕구만이 아니라 의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송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원래 검사들의 일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일을 윤석열 앞에서만 멈추냐는 거죠. 아니 소신이 그런 검찰총장이 어떻게 그런 소신을 가졌습니까? 그건 대한변협 회장이 가질 소신을 검찰총장이 자기 소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소위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그 터뜨린 걸로 아는데 선관위에 이제 고위직 검사들이 갔었다. 12월 3일 날. 그 사건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 제가 터뜨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조용히 제보를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갖지는 못해서 실제 이제 제가 중앙선관위 서버에 난입하는 것에 대한 그 중요 문건, 부정선거 관리대책이라고 하는 문건을 공개하고 한 2, 3일 있다가 익명의 제보를 하나 받아요. 근데 거기서 실명으로 정확하게 누구누구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보를 받아 제가 검색해 보니까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당에 이제 제보를 하고 이거에 대한 통화 기록을 확보를 하면 정확하게 대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이제 최근에서야 그 통화 기록이 확보가 됐는데 그게 소름이 돋는 거죠. 정확하게 제보했던 분 이제 통화하고 그렇게 쭉 릴레이식으로 국정원까지 이제 통화가 됐던 거죠. 자, 그러면 그 건 하나만 놓고 봐도 거기에서 이제 뭐 그 파트 실무자만 그러면 그걸 알고 그렇게 방첩사와 국정원까지 이렇게 릴레이 통화가 이루어졌다? 상식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위에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대검에서도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뭐 F4 회의, 최상목 권한대행 등등 하면서 그러면 그런 중차대한 일을 당연히 실무자 혼자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뭐 대검에서 변명하기는 뭐 안부 전화를 했다 그러는데 그 시간에 왜 안부 전화를 12시 37분에 통화를 한 것인데 거꾸로 안부 전화를 한다 그러면 방첩사가 검찰 걱정을 해야죠. 왜냐하면 친위 쿠데타가 성공하면 군사정권과 마찬가지인데 검찰이 해체가 되든 정지가 되든 하는데 왜 검찰이 방첩사 걱정을 하면서 안부 전화를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다고 보면 위에까지 보고를 했다? 그러면 직결되는 뭔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능히 일반적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결국 감추는 자, 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라는 아주 단순한 진리로 보면 이번 건도 명확하게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만요. 검란이라고 우리가 몇 차례 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기억나시잖아요.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겁니까? 라는 정도로 나름 면전에서 대통령의 과거세를 드러내가지고 뒤집어 보면 했죠. 나름 자기들 입장에서 결기 있게 대통령한테도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 입장으로 보면. 그다음에 2010년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 검찰총장, 자기네 총장한테 들어가서 물러나라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검란이라는 걸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자, 지금 한 2번 제가 예를 들은 것과 지금과 어느 게 더 위중하고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무게감이 어느 게 훨씬 더 크겠습니까? 자, 그럼 이 정도 되면 특수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검사장들 많잖아요. 2천 몇백 명이나 되는 검사 중에 이렇게 양식 있고 결기 있는 검사가 없습니까? 없는 거죠. 내가 진짜. 부끄러워서라도 내가 사표 던지겠다. 또는 특수본에서 좋아, 그러면 당신이 석방시키려면 당신도 사표내, 우리도 전원 다 사표내겠다, 우리도 손 떼겠다 하는 정도의 결기 한번 못 보이겠냐고요. 어쩌면 이렇게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안 나오냐 이거죠. 결국은 검판사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 검찰 독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동일체가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서 그 검찰 심우정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전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수용을 못한다는 식의 말을 했어요. 수용을 못했는데 왜 석방을 하죠? 그렇죠. 수용을 못했으면 즉시 항고를 했어야죠. 네. 그러면서 본안에서 다투겠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본안에서 다툴 내용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구속 취소했는데 절차를 뭘 본안에서 다퉈요. 그러니까요. 이미 절차 끝난 건데 그러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어설픈 쇼만 하면 국민들이 넘어와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만하게 짝이 없고요. 저는 다음 정권의 최우선 과제가 물론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여야 되지만 그것과 함께 정말 양대 과제 정도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정말 국민적 결단을 해야 될 때가 물론 이미 지났다 싶지만 이번에 검찰이 어떤 조직인지 낱낱이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윤석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다시 이제 관저로 들어갔는데요. 관저로 들어가자마자 수석 비상회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회의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직무 정지돼 직무 정지된 사람이 무슨 비상회의를 합니까 이게? 물론 윤이 직접 주재해서 회의를 했다 이건 아니고 이제 두 가지가 분리돼 있죠. 하나는 윤은 정진석 비서실장과 저 수행실장 등등 그리고 경호 지금 처장 대행 차장 등과 이제 식사하면서 여러 얘기를 했다는 게 하나 있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이제 수석회의를 했다는데 자, 직무가 정지돼 있습니다. 지금 돌아왔다고 그래서 지금 자꾸 이 사람들이 일부러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실제 어르신들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자세히 안 보면 이번 석방이 윤석열 탄핵 끝났네. 예, 마치 그렇게 이제 진짜로 인식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뉴스를 자세히 안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착각하게 만들고 여론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수석회의도 하면서 마치 직무에 복귀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택도 없는 얘기죠. 법에 다 위배되는 행동들이죠. 근데 이걸 왜 그 단속을 안 하냐 말이에요? 강력하게 이건 최상목 씨라든지 또 비서실장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이. 지금 회의하는 게 회의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증거인멸밖에 더 있겠냐고요. 회의는 언론의 오보고요. 그러니까 극우적 매체들이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대통령이 드디어 돌아오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실제로 그 기사도 제목 장사에서 들어가 보면 회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회의는 딴 사람들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윤석열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서울구치소에서 경호가 필요하다는 현직 대통령이 거기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위해 요소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버젓이 나와가지고 내려가지고 손을 들면서 오퍼컷 다를 줄 알았어요 저는. 진짜. 하여튼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남동 관저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경호처는 오히려 대통령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윤상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말들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교도관 걱정도 나오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이 사람 맨날 이런 식이에요. 아니 무속과 주술에 아니에요? 무속?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성경책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아내인 김건희는 구역 성경을 다 외웠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거짓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가증스러운 대목이 양승태하고 임종현
대법관, 그러니까 사법농단 사건으로 수사받았던 법원 분들. 행정처장을 겸임했던 대법관이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얘기를 해요. 이건 정말 냄새나는 거예요.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 자기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라는 건 법원에 대고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로 풀어주셨듯이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좀 보여달라라고 인정하는 전문 용어로 악어의 눈물이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안위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밖에 없구나라는 걸 이번에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는 뭐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없고 한마디도 없어요.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거고 또 선동도 해요. 젊은 국민들 얘기를 해요. 네, 젊은 국민들 나와서 집회에 나와라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 젊은 사람들이 꽤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정말 야, 하나부터 열까지 이 사람은 한결같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암적 존재구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고 황당하니까 농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치소에 가도 배울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죠. 본인 입으로. 좀 더 배우지. 네, 좀 더 배우죠. 왜냐하면 구치소에 있을 때 기억나잖아요. 어떤 언론은 50%가 넘었다. 지지율이 뭐 46% 막 나왔죠. 농담 드리면 이제 나왔으니까 폭락하겠네요. 지지율이 폭락하겠어요. 자, 이런 이야기 안 그래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상황이면은 극우층들은 또 이 승리된 도치감에 결집하겠죠. 당연히요. 꽹과리 이미 치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면은 뭐 민주개혁 진보 세력들도 위기감에 의해서 결집을 할까요? 엊그제 결기와 어떤 시민들의 표정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제 벌써 결집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은 중도층을 저희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윤석열 석방이 반영된 여론조사는 아닙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됐던 갤럽 여론조사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자, 탄핵 찬성이 60%, 탄핵 반대가 35%입니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번 주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중도층들의 탄핵 찬성 여론이 더 높아질까요? 뭐 낮아질까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이 표본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만 분명히 숫자는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보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게 지금 보여주시는 여론조사도 보수 과표집이 100명일 거예요. 보수가 100명 더 많이 응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응답하는 비율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상대적으로 지금 보수 진보 100명 차이 나잖아요. 그죠? 100명 차이 나네요. 102명 차이 나네요. 그러면 이제 진보층 응답 비율이 조금 더 적극성을 갖고 결집을 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자연 이완기에서 이제 결집해서 올라간다고 보면 진보층 응답률이 올라가서 전체 응답이 올라가는 효과가 하나 있고, 중도층도 또 탄핵 찬성이 더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올라가겠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의 여론 지형이 가장 정상적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조기 대선이라든가 또는 정치적인 이 뭐라고 합니까, 폭발점들을 가고 있는 프레임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두 가지 또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번에 어쨌든 완벽하게 그들이 뭐 특수본과 심우정, 대검 간의 이런 싸움은 아니지만 분명히 대검 내에서도요, 공공수사부에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뉴스에는 나오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공수사부가. 그 얘기는 반대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뒤집어서. 그다음에 특수분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력 대 세력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2, 3일 동안 뉴스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윤과 심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국민들을 실망시킬 뉴스가 자기들 알력에 의해서 터져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내부에서. 그렇다고 보면 그거에 따른 국민적 실망,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결집하고 중도층이 더 탄핵 찬성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계기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감옥 안에서도 옥중 정치를 했어요. 이제 석방됐으니까 관저 정치를 할 겁니다. 더 열심히 하겠죠. 근데 더 열심히 하면 그의 영향력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누구에게 미치냐면 극단 세력에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전광훈이 만세를 부릅니다. 와,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극단 세력이 이제 더 준동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좋은 일일까요? 그 물음표죠.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게는 전 치명적이라고 생각해요. 치명적이다. 국가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 윤석열의 구속 취소 때문에 모든 뉴스가 거기로 가 있지만 오늘 내일부터 이제 정상적인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냐면 윤석열, 김건희가 국정을 어떻게 농단했는지 또 명태균과 관련된 여러 비위들이 어떤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나온 것만 보더라도 이를테면 중도층의 경우에 윤석열, 김건희의 패악질을 계속 지켜보고 싶을 사람이 있을까요?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론을 통해서 나타날 거고요.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 주로 좀 옮겨질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이 안 되지만 저는 탄핵 심판으로 갈수록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우려이자 또 기대, 반타적인 기대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나와서 무엇을 가장 우선할까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술 먹겠지 이제 이런 농담들 하시는데 아마 지금 기간에 술 안 먹을 겁니다. 못 먹을 겁니다. 김건희가 말려서 못 먹을 겁니다. 지금 바쁩니다. 왜냐하면 날짜를 계산해 보시면 뭐 뒤로 밀리든 안 밀리든 대략 일주일 상간에 헌재 결정이 나올 거다라는 건 누가 봐도 예상이 어느 정도는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밀려도 뭐 열흘 이상 밀릴 수 없을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법적으로는 물론 그들이 한남동에 산성을 쌓고 지난번처럼 더 극렬히 저항할 수도 있지만 땅땅땅 파면 결정이 나오면 경호처가 탄핵 결정이 나면 경호처가 막을 권한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부터는 그렇다고 보면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 열흘 정도 대처할 시간이 열흘 정도밖에 없다. 맥시멈 짧게는 뭐 3, 4일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들이 할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증거인멸입니다. 많은 파트에서 증거인멸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그것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나와서 야, 이 부분 이거 빠졌지 하는 부분들이 구치소에 있을 때는 막 맘대로 연락하거나 이러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맘대로 전화하고 막 다 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나와서도 비아폰을 또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러고도 지금의 구조로 보면 그렇다고 보면 이 기간에 지금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열심히 증거인멸하는 거. 또 김건희 씨는 그걸로 바쁠 거예요. 그 패밀리들 지금 삼부토건 이런 거 막 나오니까 역시나 이제 증거인멸 범주가 되겠죠. 또 한 가지가 인사 부분. 제가 계속 최근에 알박기 인사에 대해서 우리가 경종을 세게 울려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내란과 관련돼 있는 것을 실체적 진실을 가리거나 또는 규명을 늦추거나 하는 인사들, 예를 들어 권력기관 자리들에다가 자기들 사람으로 새롭게 교체해서 집어넣는 노력. 왜냐하면 지금 이 와중에도 최상목 씨가 막 인사 발령을 냈잖아요. 교수님 이야기는 최상목이 실제로 인사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는 윤석열이 조정하고 있다. 그럼요.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아니, 경찰 인사도 경찰 인사 했어요. 맞습니다. 네, 대표적이에요. 그 요직에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갖다 자기들 충성파를 집어넣는데 극단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인사를 바꿀 수도 있죠. 나와서 보니까 이 사람보다 더 이 사람이 잘 안 맞아. 또 딴 사람으로 하자. 그렇죠.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이른바 제정신 아닌 놈이 있더라. 네, 걔가 더 맞아요. 훌륭해 이런 네. 생각하죠. 그렇죠. 정신이 안 좋을수록. 이 두 가지에 아마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 이제 이거에 반사적으로 저희가 또 좋은 점은 분명히 이 과정에서 양심선언이든 뭐가 튀어나올 거예요. 안 좋은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또 역풍을 맞이할 거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양면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또 윤석열이 전화통 들고 헌재 재판관들에게 압력을 구할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을 좀 동원하지 않을까. 그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에요. 2판 4판인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력을 동원해가지고라도 본인을 지키고 싶을 것이고 어떤 테러를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이 있다면 그거라도 하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법조계라는 게 사실은 큰 패밀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헌법재판관 8명의 제가 학교를 다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대체로 서울대 법대일 거고 그러니까 학연으로 맺어지죠. 그럼 연수원 기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그 사람하고 직접 나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근무연 같은 게 없더라도 뭐 친구의 친구로는 다 연결이 되고 선배의 선배고 후배의 후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볼 사람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죠. 그건 이쪽 저쪽에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박진영 진행자 말씀대로 지금 윤석열이 뭐 하고 있을까? 수정박 먹고 있을까?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든 할 거라는 열심히 거죠. 전화 돌리고 있겠죠.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긴장해야 될 시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잠시 잊고 있지만 검찰총장 때 뭐 했습니까? 법관들에 대해서
뒷조사했죠. 예, 성향조사 뒷조사 성향조사했죠. 했잖아요. 자, 자료 다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종의 이제 그럼 그 뒤에 지금 국정원한테 뭐 지시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존안 자료 네네네. 그 가운데에서 일종의 이제 사찰이 있을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지금까지 쭉 해온 내용을 보면 뭐 자승스님 입적할 때 그런 네네네. 내용하고 이런 거 보면 그렇다고 보면 전화할 때 가장 큰 방법이 뭐 많은 유튜버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협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렇죠. 그리고 뭐 언론에다가 정보를 흘릴 수도 있는 네, 약점 거고요. 잡은 거 뭐 기타 등등. 네. 그래서 정말 우려되는 게 이번 석방이 그런 쪽에서의 그것도 크게 보면 증거인멸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범죄죠. 살기 위한 네. 네. 그래서 석방을 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반대로 이게 우리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에는 엄청난 차질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즉, 이 대선판 자체가 윤석열과 일심동체로 계속 가는 상황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이미 권성동 씨가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네. 똑똑한 소리를 하다가 인정을 해버렸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그건 기각이 될 것처럼 그분이 대행하면 기각이 되면은 이제 대행 체제로 되느냐 연속이냐 이 말을 하면서 꼬여가지고 사실상 윤석열에 대한 건 탄핵 파면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한덕수를 기각을 시켜도 못 살아 돌아오는 새로운 이제 조기 대선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걸 얘기하면서 인정을 해버린 셈이죠. 즉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정치적으로만 보면 국민의힘이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환영한다고 발표할 때 표정 보셨어요? 네. 환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밝은 표정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똥시봉 표정으로 환영한다고 발표할 때 지금 이 사람들 머릿속에 쥐가 났죠. 큰일 났다. 홍준표 시장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도 악재 여부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즉 이야기는 중도에게는 악재다라는 이야기네요. 윤석열이 석방된 게. 지금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국면이든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윤석열 등 내란 세력과 어떻게 하면 단절을 하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속 취소 국면에서 유승민을 포함한 모든 잠룡이라는 사람들이 다 석방 환영해버렸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일사불란 하나의 뭐 라인이 형성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란 세력 같은 사람들이 돼 버린 거죠. 아무도 안 남았어요 지금. 뭐 한동훈도 그렇죠, 또 누구야 안철수도 그렇죠, 뭐 유승민 그렇죠, 김문수 그렇죠, 홍준표 그렇죠. 다 그냥 한 줄로 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그냥 극단 세력으로 돼버린 거예요. 네. 저는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함정에 빠지는지 그러니까 엉거주춤했겠죠. 어쩔 수 없고 뭐 현직 대통령이 석방된다는데 환영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러면서 자기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뭐 선거 공학적으로 보면 정말 희한한 선거가 돼버릴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때 이제 이거를 아노미라고 부르죠. 그야말로 이제 가장 지금 오창희 국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제일 이제 의아한 분이 이제 유승민 의원이죠. 만약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결기를 보인다 그러면 석방했으면 안 된다, 원칙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다 스톱 꼬인 거죠, 완전히. 네, 아니라고 하지만 조기 대선 그리고 당권 예를 들어서 이제 유승민 의원은 당권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당권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또 앞뒤가 안 맞는 말인지 막걸리인지 이제 헷갈리게 된 사람이 이제 한동훈이죠. 탄핵 국회에서 의결할 때 소추할 때 가결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석방에 대해서 환영한다고 냈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도 자기가 이러이러한 정치를 겪어본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 하면서 또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하고 옹호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석방에 대해서 환영을 하면 안 되죠. 논리적으로 다 논리가 강하다면서요. 자기들 말로. 그러면 환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다 꼬여버렸습니다. 심리적 아노미 상태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구파들, 소위 기득권 파들은 당권에 대해서 이제 깽가리를 지금 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민주당도 사실은 좀 요 상황 변화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고요.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경제 민생 이슈로 좀 프레임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윤석열 석방에 의해서 유승민조차도 극우적 행태에 동의하는 상황, 즉 6.5 대 3.5 상황에 프레임 갈라치기에 스스로 이제 협소화시키는 상황이라면 민주당은 이 상황을 실제로 윤석열 탄핵 인용, 그다음에 내란 종식으로 지속적으로 끌고 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 저는 지금 윤석열 구속 취소 이후에 비판을 좀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국힘이나 내란 세력들은 정말 열심인데 정말 집요한데 그 구속 시간 같은 경우도 윤석열 변호인단이 정말 간교하게 잘 파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 틈을 그게 검찰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이제 나중에 정말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지만 하여튼 뭐 무슨 거머리 같이 굴었어요 계속 내내. 그런데 민주당은 그거에 비하면 좀 점잖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내란이라는 게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판이었는데 윤석열 구속 이후에 좀 이완됐다는 측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뭐 숟가락 들고 막 덤비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친위 구테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 계엄도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게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비슷한 일들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야당이 책임 있는 정치 주체로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지금 갑자기 뭐 뜬금없을지 모르지만 나 대통령 사의표하고 뭐 이런 식의 장난질도 칠 수 있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 전날에 아무리 협박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거보다는 사의 표명으로 해서 내가 정치적 주가를 높이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4년 중인제 뭐 개헌 얘기하고 이재명 막 물어뜯으면서 이재명 빼고 다 개헌에 참석한다. 나도 헌정회와 함께 개헌 투쟁을 하겠다. 뭐 이런 햇소리 하면서 국면 바꿀 가능성. 그러니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 제정신이 아닌 거 확인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해야 된다. 지금 먹고 사니즘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단 내란 종식, 총력을 동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주 전쯤 된 것 같은데요. 뭐 여러 이제 다른 한가한 소리, 김칫국 마시는 소리 하는 분들 향해서 순서가 틀렸다. 통합 당연히 한다. 가장 절박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님일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렇게 이제 다 마치 된 것처럼 김칫국 마시고 진짜 뭐 꽹과리 치듯이 하면서 개헌론에까지 동조를 하는 가장 절박한 것이 내란을 종식시키는 거. 그래서 판을 바꾸고 다시 새 출발하는 거. 이 부분인데 아직 앞 단계가 끝나지 않았는데 1막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2막, 3막부터 김칫국 마시고 김장을 담그는 수준으로 그렇게 갔던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대선 요령이 아주 출중한 사람들이다 이거죠. 거기에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그 본능. 그 본능은 우리가 이걸 바꾸고자 개혁, 혁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 이 이상으로 그 본능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걸 간과한 채 0.73으로 왜 졌는지에 대해서 벌써 잊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풍찬 노숙, 삭풍 한월에 키세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고생할 때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 다 어디 있었냔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뜨거라 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단식한다는 분도 나타났어요. 김경수 지사가 이제 단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한가한 소리 다 버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첫 번째 스테이지 반드시 이 내란에 대해 종식하고 이 그들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게 최우선 과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또 대선 이야기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요. 윤석열이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세게 행사하죠. 제가 김문수 씨를 후계자로 꼽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1월 12일입니다. 그게 1월 11일에 제가 이제 정보를 받고 실제 그때 1월 3일 날 1차 체포 시도가 무산되고 1월 15일 그 체포될 때까지 그때 한남동으로 원로들을 계속 불러서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갔다 온 분 측에서 이제 제가 직접 받은 내용이어서 뭐였냐면 자기는 안 붙잡혀간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붙잡았다 한다라도 자기는 나온다. 그 다음에 나오면 당신에게 총리를 제안하겠다 그 얘기가 있었고 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김문수를 후계자로 한다. 그 다음에 차순위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 안 했지만 인물평을 쭉 한 중에 뉘앙스는 원희룡이었어요. 만약에 이제 정 안 되면 뭐 건강상의 이유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원희룡. 그게 이제 해서 1월 12일 날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 크게 사정이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구를 띄워서 만들기도 쉽지 않은 이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아마 그게 어느 정도는 유효하게 갈 것이다. 또한
당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윤, 김 입장에서도 한동훈 씨한테 당권이 넘어가고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설사 대선을 실패하더라도 당권을 쥐고 다음번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이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영향력 행사를 통해서 나중에 사면복권 이런 계산을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집중적으로 지금부터 이 기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겠죠. 아마 약점 잡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풀리 행사를 하겠죠. 그 지금 국민의힘 주류는 친윤 주류들은 오세훈인 거는 거의 뭐 확정적인 것 같아요. 네. 오세훈이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다라는 측면인 것 같은데 우리 신영환 교수님 이야기라든가 또 주변에 늘어나오는 윤석열 쪽은 김문수인데 이게 이른바 이기기 위해서 전략적 절충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있을까요? 근데 그건 힘의 문제잖아요. 누가 더 힘이 세냐. 그 힘이라는 건 뭐냐면 당원들을 누가 더 장악할 수 있느냐. 네. 당원들에게 누가 더 호소력이 있는 거냐. 저쪽도 일종의 전쟁 국면이거든요. 전쟁 국면의 장수가 누구냐면 지금까지는 윤석열인 거예요. 네네. 윤석열이는 당연한 일이지만 수감의 고초를 겪고 나온 사람이에요. 이게 영향력이 크죠. 윤석열 그러니까 대중을 누가 제일 많이 동원할 수 있냐 지금 그 국민의힘 극우 세력 중에서 윤석열이 제일 많이 동원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태극기 세력인 뭐 무슨 교회 뭐 목사 같은 사람들이 일단 그 말씀은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드는 데는 윤석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럼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이나 유승민이 되면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를 좀 해볼 만하다. 이런 그리고 윤석열과 단절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데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본선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일종의 어처구니 없는 상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윤석열이 진짜 대선 승리를 원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자기 안위거든요. 자기가 안전하려면 어떻게 되냐라고 나름대로 구도를 그리는 거예요. 자, 그 구도에 다시 한번 생각해. 우리 신영환 교수님은 야당이 되더라도 윤석열의 바람막이가 돼줄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한쪽에서는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않으면 사면될 가능성은 없다. 라고 이제 단정짓는 쪽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차이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하는데 윤석열 생각으로는 그럼 5년 후에라도 사면 받아야 되잖아요. 5년 후에라도 아직 나이가 있으니까 그 생각 계속 하겠죠.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판은 나가리입니다 하는 거 국민의힘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당직자들 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분위기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왜 김문수 쪽에 많이 몰려가 있느냐? 당권입니다. 그래야 주요 보직도 받고 다 하는 거죠. 이미 계산은 다 서 있어요. 그러면 윤 입장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윤이 일종의 이제 한동훈으로 인한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당권이나 어떤 당의 주도권을 자기 말을 안 듣는 사람한테 넘어갔을 때 어쩌다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면 무조건 기준은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류를 그들을 만들고 예를 들어 다시 재구속되기 전까지 분명히 나가서 마이크 잡고 어퍼컷하고까지도 할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게 얼마가 됐든 간에 자기 결집 세력 이걸 갖고 이번 5년에 안 되면 그 다음이라도 그런 희망을 갖고 가겠죠. 그런데 또 당원이나 일반 기준으로 봐도요. 사람이 어떤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갑자기 이게 턴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한 2주 여론조사를 보세요. 오세훈 서울시장 떨어졌습니까? 올라갔습니까? 떨어졌죠. 대체로 다 떨어졌어요. 갑자기 방향 턴에서 오세훈이란다 해서 올리는 게 거의 어렵다. 윤이 찍기 전에는. 근데 윤이 지금에서는 찍을 가능성은 전 제로라고 봅니다. 역으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오세훈 같은 사람은 윤석열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밀어서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를 배신하고 사면 안 시켜줄 수 있는 기회주의자다. 이런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학습 효과죠. 한동훈 학습 효과로.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헌재의 최종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다. 네. 뭐 일부 분위기는 뭐 자꾸 하고 보수 레거시 미디어 그리고 보수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흔드는 얘기를 하는데 날짜가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용민 의원도 이제 MBC 그 인터뷰하면서 약간 늦어질지 모르겠다. 그거는 이제 전부 명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갈등이 극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했다. 이 부분으로 명분에 대한 거고 저도 제가 아는 것 레이더를 돌린 걸로는 불안한 걸로 치면 제가 제일 불안합니다. 그래서 돌려본 결과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1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게 사실이고 긴장감을 늦출 수 없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이니까 그다음에 극우 집회에서는 손팻말로 가지고 다니는 게 뭐냐면 헌법재판소 4대4 기각이에요. 이걸 아예 뭐 써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자기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러나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세에 지장이 없을 거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판단하는 내용이 뭐 시간으로 계산하냐 날짜로 계산하냐 이 구속 취소 사안이 아니고 그렇죠. 계산하는 건 계엄이 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였느냐 아니냐 그 다음에 국회의 권능을 정지시켰냐 아니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계속하는 게 맞냐 아니냐거든요. 그래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물론 긴장은 해야 된다. 사실 근데 저희가 믿지 않는 건 헌법재판관을 저희도 안 믿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른바 지모 판사처럼 그냥 법전이나 딸딸딸 외워가지고 했던 그 샌님이지 지모보다는 훨씬 더 달달 외운 사람들, 더 달달 외운 사람들일 법조인. 거고 네. 어떤 뭐 민주화라든가 정의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간 사람이 아니다. 그냥 공부 잘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렇죠. 라는 그런 뭐 불신 아닙니까? 네,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농담 하나만 드리면 이렇게 해서 뭐 어쨌든 몇 대 몇이든 만약에 돌려보냈다, 기각이 났다. 그러면 논리상으로만 보면요. 우리가 정권 잡고 우리가 똑같이 그 정도 강도로 예를 들어 군대를 동원해서 한다고 해도 다 돌려보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다음 쿠데타 할 때는 헌재부터 잡아들여 버리겠죠. 그렇죠. 당연하죠. 아니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문 닫는 거고요. 그 문 닫는 거죠. 나라 망하는 국민 거죠. 계몽을 위해서는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그게 나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는 가지 않아야죠. 그럼 정말로 대한민국은 뭐 특정 국가를 얘기하면 어렵지만 저쪽에 정말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맨날 군부 구태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군부 구태타도 괜한 얘기가 아니라 만약 기각되잖아요. 진짜 백이 군부 구태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요. 진짜 군인들이 야 이거 이래가지고 북한하고 전면전하고 이러면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대한민국을 8명의 헌법재판관이 몰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아니 요즘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저는 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말 싫어하고 그 시절을 살았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에게 0.01%의 애국심이라도 있었다고 있었죠. 가정한다면은 이 검찰 독재의 하수인들과 이 부역하는 인간들은 최소한의 그런 애국심도 없이 오로지 자기들의 출세와 안위 외에는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득권 이익 공동체 그 이상도 비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최소한 물가 관리라도 하든지, 최소한 대외 신인도 관리라도 하든지, 최소한 뭐 국민들의 삶을 도모하는 태도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윤석열이가 지가 그래도 현직 대통령이면 나오면서 국민들이 여기서 경기도 안 좋으신데 참 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제일로 이렇게 신경 쓰시 무리까지 아니어도 그런 말이라도 해야죠. 사람 새끼면. 저는 거꾸로 나오면서 엇벗것을 안 하면 다행이다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번 겪으면서요. 일부 검찰이긴 합니다만은 그들의 잘못된 출세 의식과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권위적인 시각들 그리고 자기들만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말 나쁜 특권 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 부족들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결국 정치는 민주 시민들에 의해서 민주주의적 제도로서 정치가 이 사회를 바로잡아야 된다는 마지막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전 타임 월요일 순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